집게 손가락을 들어 라카에 덮고 붐비는 시장을 상상해봐. 땀을 닦기 위해 손을 들다가 무심코 검지손가락을 들어 올립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당신을 쳐다보고 누군가 다가옵니다.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ICS 영토 한가운데서 이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당신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에서 타오이드로 알려진 이 제스처는 신의 유일성을 나타냅니다. 수세기 동안 기도와 종교의식에서 평화로운 제스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축구 선수들을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골을 넣고 이 동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가 그를 장악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이시스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지역을 지배했고 그동안 그 제스처를 바꾸었습니다. 칼리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의 상징으로 처형, 테러 공개 재판 비디오에 그것을 보였습니다. 모술의 거리에서 그것을 들지 않으면 불신자로 낙인 찍힐 수 있고 잘못 들면 배신자로서. 그리고 여기서 상황이 정말로 심각해졌습니다. 당신은 중앙광장으로 끌려가서 돌로 맞아 죽거나 카메라 앞에서 참수당했으며 종종 군중 속에서 아이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고발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재판도 없었고 변호도 없었으며 오직 선고만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지역 밖에서는 그 손가락을 드는 것이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래는 영적인 의미였지만 이슬람 국가 이후에는 그 제스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점은 역사적으로 이런 간단한 행동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던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세기 전 제국시대의 중국에서는 황제 앞에서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행위가 운명을 결정짓기도 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 황제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아들이자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침묵, 복종 및 의식적 정확성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정확해야 했고 모든 말은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했으며 어떤 실수라도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실수로 침을 뱉는 것도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이 황제에게 직접적인 것이 아니든 병 때문이든 긴장 때문이든 상관없이 이는 참을 수 없는 경멸의 표시로 여겨졌다. 경호원들은 설명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즉시 당신을 제압하고 궁전 밖으로 끌어내 몇 시간 안에 처형했습니다. 때로는 참수로, 때로는 공개 고문으로 처형했으며 이는 복수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책임이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호위병, 하인 또는 관리자가 제 시간에 행동을 막지 못하면 그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불필요한 움직임으로 5명 또는 6명을 끌어들일 수 있었어요. 오늘날 침을 뱉는 것은 단지 무례한 행동이지만 자금성에서는 수세기 동안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사형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심지어 더 미묘한 몸짓도 살아있는 신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정치 지도자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으로 호루스의 화신으로 여겨졌으며 삶과 죽음 네스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작은 몸짓일 수 있지만 신에 대한 모독이자 우주의 신성한 질서에 대한 무례로 해석되었습니다. 공식 회의나 공개 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파라오의 눈을 직접 바라보거나 허락 없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전은 엄격하고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제들도 신앙에게 등을 보이지 않기 위해 뒤로 걸어 물러났다. 그러나 외국인 노예 또는 심지어 방심한 귀족이라도 파라오를 가리키면 용서의 여지가 없었다. 판결은 즉각적인 사형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종종 목 졸라 죽이거나 찌르는 것으로 인식된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일부 연대기 작가는 심지어 어린이들도 안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무례한 몸짓으로 해석된 행동으로 인해 어린이 처형 기록이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한편 스탈린의 소련에서는 특정 몸짓이 당신을 국가의 적으로 직접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표시, 1930년대기의 모스크바의 어느 거리에서 당신은 있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교회 앞을 지나가며 자신의 신앙을 기리며 십자가를 그립니다. 다음 날 그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1917년 혁명 이후 소련 정부는 종교를 지도에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고 신부들은 박해를 받았으며 상징들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에서는 그 억압이 완전해졌습니다. 대중 앞에서, 학교에서, 장례식에서, 심지어 식탁에서 십자가를 그리는 것은 반동적이거나 국민의 적으로 몰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목격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처벌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당신은 집에서 불려나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강제노동 수용소, 처형 또는 신문 중 사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알지 못했고 물어보면 같은 운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감시하기 위해 교육받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가슴에 십자가를 긋는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했습니다. 기독교의 고대 상징인 그 손가락 교차가 정치적 이단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작은 몸짓처럼 보이지만 스탈린 시대의 소련에서는 믿음에 쌓인 판결이었습니다. 귀족 앞에서 모자를 벗지 마세요. 중세시대의 자갈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머리를 높이 들고 주위를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갑자기 망토를 입은 남자들이 다가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당신을 주시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자를 벗지도 않고 심지어 멈추지도 않습니다. 몇 초 후 당신은 바닥에 있습니다. 경비원이 그의 칼자루로 당신을 때렸습니다. 피를 흘리며 소리치는 당신을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은 시선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방금 한 일에 대해 어떤 벌을 받을지 보기 위해 남습니다. 귀족 앞에서 모자를 벗지 않는 것은 단순히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라 도전이었고 공개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머리를 드러내는 것이 복종의 표시였고 자신이 아랫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처벌은 귀족의 기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구타, 체포 혹은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결투였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은 진흙과 신경질적인 웃음소리 속에서 공개적으로 죽었습니다. 하인들조차도 정확히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두 손으로 모자를 벗고 허리를 숙이며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엄격한 규칙의 일부였습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잘못하면 현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제스처로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극단적이라고 생각된다면 봉건 일본에서는 몇 도 더 고개를 숙이는 것이 반역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에게 제대로 절을 하지 않기. 일본 봉건 시대를 상상해보세요.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천황과의 만남이 허락되었습니다. 조용한 홀을 걸어가 천황 앞에 도달합니다. 멈춰서 머리를 숙이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호자들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당신에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쇼군 시대의 일본에서는 정치적 권력이 거의 없었지만 천황은 신의 후손으로서 신성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완벽한 존경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몸을 숙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각도, 지속시간, 손의 자세가 모두 세심하게 규제되었습니다. 하나의 실수라도 조롱, 오만,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벌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기에 따라 망명, 고문 또는 즉각 처형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때로는 비공개로, 때로는 모든 궁정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패한 예를 범한 후 즉시 할복하여 잘못을 씻어내려 한 사무라이들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욱 잔혹한 이야기로는 행렬 앞에서 충분히 몸을 낮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농부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은 심지어 행렬 안에 황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절을 제대로 하는 것은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미세한 오차가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기가 지난 후 다른 대륙에서는 한 이데올로기가 완전 무결한 제스처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제스처 중 하나는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어서 누가 살고 죽는지를 결정했습니다. 나치 경례. 당신은 1938년 독일에 있습니다. 당신은 길을 걷고 있는데 행진 소리가 들립니다.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오른팔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동영상을 들으며 길을 걷다가 팔을 올리지 않는 것을 잊어버렸고 누군가가 그것을 봅니다. 나치 경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퓨러와 제3제국에 대한 공개적인 충성 선언이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심지어 나치 깃발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게슈타포는 그 제스처 때문에 수천 건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웃, 직장 동료,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고했습니다. 처벌은 해고, 신문, 감옥 또는 곧바로 강제 수용소로의 비행이었다. 마을과 도시에서는 감시가 철저했습니다. 광장이나 연설 중에 팔을 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의심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아프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냥 못 봤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심지어 군대에서도 제대로 인사하지 않거나 열의 없이 인사하면 군사 법정에 서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애매모호함의 여지는 없었다. 너는 그들과 함께하거나 그들에 반대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나치 경례를 하는 것이 범죄이지만 그 당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동으로 당신을 국가의 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제스처가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다면 세계 저편에서 또 다른 제스처가 있었는데 그것은 침묵을 통해 복종을 요구했다. 주먹을 들어올리다. 프랑코 독재 시절 전후 스페인에서 주먹을 들어올리는 것은 치명적인 도발이었다. 그것이 습관이든 이념에 의한 것이든 단순한 실수든 상관없었다. 노동운동, 공산주의자 및 공화주의자와 관련된 이 제스처는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탄압은 잔인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시위, 장례식 또는 심지어 노래 중 주먹을 들어 올린 사람들은 기록되고 구타당하고 투옥되었으며 종종 재판 없이 처형되었습니다. 1910년대와 1950년대에 프랑코 경찰은 주먹을 올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 전체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 한순간에 제스처로 사라졌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애매하게 팔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신문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먹을 치켜드는 것은 당신을 빨갱이로, 즉 자기 나라의 적으로 낙인 찍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후 독재의 마지막 몇 년 동안에도 그 제스처는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밀 시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고 아마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왕가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봉건 한국에서는 예법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생활, 정치 및 생존을 체계화하는 불문율이었습니다. 그 체제에서는 신성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족에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관리들이 왕과의 회견을 마치면 뒤돌아 걸어 나가며 조용히 고개를 들지 않고 떠났습니다. 돌아서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인물에 대한 중대한 무례, 조롱이나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굴욕으로 여겨졌다. 결과는 임의적이면서도 가혹했다. 어떤 이들은 직책에서 쫓겨나거나 추방되었고, 다른 이들은 의도적이었든 단순한 실수였든 상관없이 불명예로 처형되었다. 누군가가 법원에서 알아차리고 보고하기만 하면 충분했습니다. 궁전의 하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실수를 피하기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뒤돌아 귀족 앞에 결코 등 부분을 드러내지 않도록 배우곤 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연습되었으며 사소한 실수도 벌을 받았습니다. 한 번의 돌발적인 회전으로 순간적으로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식 경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충성을 맹세할 때 팔을 들었습니다. 그 기원은 군인들이 제국에 대한 복종을 맹세하기 위해 팔을 들었던 군대의 서약에서 비롯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스처는 공공의식, 행진, 심지어 황제의 동상 앞을 지나갈 때도 의무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식 경례, 오른팔을 앞으로 펴고 손바닥을 내미는 이 동작은 의무적이었어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무례함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황제의 신성한 권력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로마에서는 그것이 반역이었습니다. 처벌은 분명했습니다. 때때로 군인들은 군중 속에서 범법자를 잡아내어 즉석에서 처형했습니다. 때로는 조사가 벌어졌고 며칠 후이면 사람이 사라졌거나 추방되거나 자살을 강요받았습니다. 제국의 지방에서는 권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했기 때문에 감시가 더욱 엄격했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팔을 들지 않으면 명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백부장이 문을 두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팔을 들지 않으면 의심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저가 알게 되면 방어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로마에서는 그 제스처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자유의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엄지를 올리거나 승리의 표시를 하는 것, 기쁨, 승리 또는 단순한 호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김씨 정권에서는 모든 신체 표현이 불신을 받습니다. 서양 문화와 관련된 제스처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것은 적의 선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곧 말, 의견을 선택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손의 간단한 움직임만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비자를 만들어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북한 시민들은 잘못된 순간에 웃었다는 이유로 노동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공식 초상화 앞에서 웃는 것조차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스처는 종종 단지 구실일 뿐입니다. 감시가 상시 이루어지고 두려움이 국가정책인 체제에서는 작은 디테일조차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어 실수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하시고 이 다른 재미있는 비디오도 꼭 보세요.